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이 북한 지역에 MGB를 설치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평양에 지부를 설치를 했죠. 그리고 북한 6개도 7개시 85개 군지역, 거의 뭐 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무사령부를 설치를 했는데, 그 경무사령부에 특이하게도 소련군이 이제 그 북한의 88 정찰여단, 특별 정찰여단, 거기에 출신들을 갖다가 경무사령부에 배치를 했죠. 부책임자로. 네. 그 이제 잠깐, 그럼 거기에 부책임자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 접근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경무사령부를 북한 전역에 설치하고, 네. 그리고 그 부책임자를 88여단 출신했는데, 그 88여단의 1대대장이 김일성이었어요. 1대대장이 김일성이. 그리고 조선인, 그 당시 이제 말로 한국 출신, 한국인이 한인. 88여단 1대대에 한 60명 됐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경무사령부 부책임자로 소련군이 오면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이드를 하는 그 부책임자 자리에 이 사람들을 다 배치한 거죠.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고 만주에도 그때 경무사령부 설치했습니다. 88 특별 정찰 여단이 만주에도 활동하고 이제 북한 지역에 진주를 했네, 그죠? 근데 특별여단 출신들을 만주에 설치된 경무사령부에도 경무사령부로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 88여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8여단 출신들이 오늘날까지 북한 지배청을 형성하고 있는 그렇죠. 원류입니다, 원류. 있어요. 말하자면 빨치산 출신들. 그 원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세습해서 지금 우리가 그 국가보안법이 뭐 지금 김정은 집단은 북한 지형을 강점하고 있는 박국가 단체잖아요, 그죠? 네, 박국가 단체. 그 핵심이 이 88여단 출신입니다. 88 특별 정찰여단 출신들이다. 그래서 이 88여단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88 특별 정찰여단 이 용어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동북한일연군 교도력. 동북한일연군 교도력. 그리고 또 번역하는데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88 특별 저격여단. 88 특별 저격여단.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88 독립 보행여단. 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보행여단. 그리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엄청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 설명드릴 때는 88여단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88여단 하면 너무 압축되고 88 정찰여단. 우리나라의 여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88여단 하면 옛날 동경사 88여단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혼동의 소지가 있으니까 88 정찰여단. 제가 또 그쪽에 그 88여단 출신입니다. 그 88여단 이후에 생긴 게 22사단이거든요. 또 거기 출신이라 가지고 88여단 하면 마치 이제 우리 그 선배들도 88여단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88 정찰여단이라는 표현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찰여단인데, 이 88 정찰여단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88 정찰여단은 한 1354명, 나중에 이제 냉전 후에 발굴된 자료에 보면 1354명인데, 거기 러시아 사람이 462명, 그리고 중국인이 373명, 나나이족이라고 있었답니다. 그쪽이. 나나이족? 소수민족인데. 그가 316명, 그리고 한국인이 103명,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책임자, 네. 근데 여단장은 주보중이라는 주보중. 저바오중 하기도 하고, 네, 저바오중. 네, 중국말로는 저바오중, 저바오중. 이제 한국말로 주보중. 네. 이 양반이 그 여단장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 대대장이 김일성이었어요. 예. 제1대대가. 1대 대장. 네. 그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 김일성이 하고, 오진우라고, 오진우. 김정일 시대 인민무력부장. 무력부장. 네. 예. 그 사람도 이게 출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소속돼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88 여단에 대해서 네. 그 역사적 배경을 좀 하자면, 우리가 30년대 예. 만주의 상황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생각해 볼 필요가. 1931년도 9월 18일 날 일본군이 만주를 만주사례. 네, 만주사례. 예. 그래 만주 일대를 군사적으로 점거를 해버렸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932년 3월에 예. 그 청나라 마지막 한제 풀이를 내세워가지고 예. 만주국이라는 일본 괴뢰 정부, 예, 예. 일본 꼭두가시 정부를 수립을 했어가지고 예. 예. 만주를 다 강점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본은 중국 본토로 진출해 들어가죠. 중일전쟁. 예. 중일전쟁. 이게 이제 1937년 7월 달에 중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예. 그렇게 일어나니까 소련이 긴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일본 군대가 중국으로 갈지 소련으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허, 예. 그러니까 그 만주와 소련의 국경이 예. 긴장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휴전선 같이. 예, 예. 첨예하게 긴장이 높아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민족의 불행이 예. 큰 불행이 거쳐왔는데 스탈린이 생각할 적에 예. 만약에 일본이 소련으로 쳐들어오면 예. 그 소련과 만주 국경에 있는 조선인들이 예.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자들이 스파이가 될 수 있다. 네. 그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네. 이래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네. 일러 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는 상태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그 30년대 이제 37년까지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잠정적으로 이쪽에는 그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네. 그 나치 독일이 예, 예. 1939년 9월 달에 예. 폴란드를 네. 침공합니다. 예.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했죠. 예. 2차 대전을 발발하니까 소련으로 봐서는 예. 그 당시에 나치 독일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동맹을 맺고 있는데, 예. 저 이제 소련 기준으로 아시아는 동부전선이고 유럽은 서부전선인데, 동부전선하고 서부전선하고 동시에 침공해오면은 러시아가 큰 함락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본 보고 예. 너희들 만주 점령 상태, 예. 이걸 우리가 인정하겠다. 예.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 네. 중립조약. 그렇죠. 소련 중립조약. 그렇죠. 예. 그게 성립된 게 1941년, 1941년 4월 달에. 1941년 4월에. 예. 네, 서로 이해가 맞았더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에 아시아에는 그렇게 이제 그 중립 상태가 유지가 되고, 네. 일본의 기득권을 소련이 인정한 상태가 되고, 예. 이랬는데, 나치 독일이 삽시간에 폴란드를 침공한 다음에 프랑스 해갖고 유럽 전역을 장악한 다음에, 예. 갑자기 1941년도 6월 달에 예. 소련을 기습을 한 거예요. 어허. 소련을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 놀란 거죠. 하바롭 그쪽에 이제 북만주 쪽이. 아니, 이쪽은 그대로 있고, 예. 저쪽 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소련을 쳐들어가니까. 근데 이것도 보니까 그 전에 예. 2차 대전이 1939년, 39년 9월 일어나기 한 달 전에 1939년 8월 달에 예. 독소 불가침 조약. 그렇죠. 독소.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하고 나치 독일하고 우리 뭐 침략하지 말자 이렇게 맺어놨는데 예. 이걸 그냥 깨버리고 나치 독일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탈린은 솔직히는 아. 야, 이거 뭐 불가침 조약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쳐들어오면 그만이다. 종이 조약이다. 네. 예. 그러니까 아시아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일본 자들, 예. 뭐 우리 중립조약 했지만 깨고 쳐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만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생긴 거죠. 정부 수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거기 만주에 대한 정찰 활동이 네.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대표적인 게 특별정찰예단이다. 그 필요했는데, 마치 일본어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이제, 레닌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가 아시아에도 막 펴져가지고, 예. 공산당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냉전 시대에 이제 북한에 보면 무장무기 침투 거죠. 그렇죠. 그 공비란 말이 네. 풀네임이 공산주의 비적입니다. 공산주의 비적. 네. 아하. 그게 이제 일본이 먼저 침략했을 적에 공산주의 비적들이 계속 준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허. 우리 이제 자유진의 독립군들은 중국 내륙으로 이제 후퇴에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이 공산주의 공비주의요. 공산주의 비적들이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인하고 한국인이 결합된 그 공비 규합단체가 동북항일연군입니다. 아, 동북항일연군. 네, 그 당시에 코민테른에서 코민테른 한 나라에 하나만 공산주의를 인정한다. 이래가지고 김일성도 만주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다가 일국 일당 원칙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김일성이 가입했다? 그래서 중국인이 된 거예요. 그 동북학일연구의 책임자가 주보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계속 토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견디지를 못하고 소련형으로 넘어간 겁니다. 계속 사람들이 이제 군비들이 넘어가가지고 소만 국경에 그 소련으로 봐서는 무슨 이점이 있느냐. 소련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코쟁이잖아요. 서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주 지역에 간첩 활동을 하려고 하면 표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양인들을 써야 되는데 그 공산주의 이름이 같은 빨치산들이 넘어오니까 정찰용어도 아주 적합한 겁니다. 언어도 같고 영어도 같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처음에 넘어올 적에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갖고 정찰대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길이 그러면은 김일성이 언제 넘어갔느냐. 그게 이제 1940년 말하고 1941년 초 그 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그 당시 치안 상황이 그쪽에도 불분명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했는데 동북항일연군 산하의 88 특별정찰예단. 그래서 이제 동북항일연군이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정찰 업무에만 소련군들이 극동 소련군 정찰 부대가 이 빨치산들 다 승리해가지고 정찰할 때만 투입했는데 1941년 12월 달에 진주만 기습 사건이 있어요.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동쪽에 이제 저쪽으로 봤을 때 동북에 긴장이 또 높아졌잖아요. 야, 일본 이런 놈들 이게 뭐 미국 쳐다라는데 우리 안 쳐다라는 보장이 있나? 이러니까 그 너무 빨치산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제88 정찰예단을 1942년 6월 달에 부대로 창설을 합니다. 근데 그 부대로 창설할 적에도 정찰용들이 일부는 그대로 놔두고 그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김일성은 일대 대장이 돼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3년 동안 거기서 훈련만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의 역사에서는 김일성이 만주에서 계속 활동하다 군대를 이끌고 북한으로 달았다. 해방시켰다 이러는데 완전 날조다. 역사 외국 날조.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를 소련이 해체되면서 비밀 해제된 문서에 그런 거 찾을 수 있나요? 거기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김찬정이라고 제일 급인데 조총련계 벽부 작가예요. 이 사람이 냉전 해체되고 나서 중국에 가가지고 이 88 정찰예단 출신들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존재도 없었어요. 몰랐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88 정찰예단이 뭡니까? 이런 해갖고 해낸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이걸 취재하다가 나중에 혼자 노출되니까 김일성도 나중에 이걸 인정했어요. 근데 그거 있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고 또 좀 쉬었다가 그 88 특별정찰예단에 대해서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전부 부책임자로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이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정말 이게 참 역사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사실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지금 오늘날까지 이 뿌리다 그러니까 또 재미가 좀 집중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부가 좀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또 이야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